장기 금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르고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라고 볼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긴축을 반영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시장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긴축을 과격하게 반영하는 시장은 정말 처음 봤어요. 침체는 시작된 거냐 보시면 과거의 긴축 사례입니다. 한 10번 정도, 67년부터 2019년까지 90년도 이후만 보면 4번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 10번 정도 되는 긴축 동안에 반 정도 이상 경착륙이란 건 뭐냐면 침체가 왔다는 얘기죠. 연준의 긴축과 침체는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주의해야죠. 이번에도 긴축을 시작했는데 거의 50%는 침체에 빠질 확률이 높고 더군다나 보시는 것처럼 장단기 금리가 역정되기까지 했죠. 그러면 침체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저보고 물어보실 때 침체에 빠진 겁니까? 네, 침체에 빠진 건 아니지만 침체에 빠질 확률이 틀림없이 있다. 지난달에 제가 2년물과 10년물의 인버전 장단기 금리 역전은 3개월보다는 덜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유로 오늘도 설명드릴 거예요. 하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데는 아무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9일 날, 3월 29일, 30일 날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됐는데 약간의 특수성들이 있지만 주위에서 침체를 벗어나는지 혹은 침체에 빠지는지를 체크는 해야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요청을 받아서 어디 뭐 굉장히 구독자 많으신데 가서 이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그 댓글 다신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침체 이번에는 또 다르다고 말하는구나 뭐 그러면서 이번에는 다르다 아시죠? 이거 또 써먹는다고 뭐 그렇게 하셨던 것 같던데 예,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긴축과 장단기 금리차가 만나면 침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미가 있어지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될 항목을 오늘 알려드릴 거고 이게 침체를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은 침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펀더멘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긴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면 중간에 한 3번째 주제를 말씀드릴 인플레이션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침체로 갈 수 있는 확률은 확 올라가겠죠. 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무리한 긴축을 해야 할 테니까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럼 침체가 온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도 4번째 시간에는 설명을 드릴게요. 침체하는데 그게 뭐냐. 화면에 보시면 연착륙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락은 30%를 하고 40%를 하고 20%를 하락했어도 리세션으로는 안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연말에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죠. 올해는 어떨까요? 올해 1월부터 조정했습니다. 작년도의 전고점을 올해 갱신할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리세션에 안 빠진 거예요. 물론 12개월 내겠지만 내년도에도 얼마든지 리세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연착륙은 올해 단위로 보면 그 얘기입니다. 경착륙은 하락도 했고 리세션에도 빠져버렸다는 거죠. 리세션에 빠지면 최소가 40%대 막 이렇게 하락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락의 정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회복되는 기간까지 답도 없이 하락해요. 예, 정도는 뭐 40%대, 50%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금리에 대한 걱정, 긴축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락은 했지만 리세션에는 안 들어갔던 때도 보시는 것처럼 있고요. 오늘은 제롬 파월이 가장 좋은 사례라고 지목했던 94년도의 사례를 좀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가 94년도의 사례대로 갈 수 있을지. 왜 94년도의 사례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냐면 94년도가 연준이 이번에 내놓은 긴축, 빅스텝, QT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강력한 긴축과 94년도가 가장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12개월 동안 3%를 올렸어요. 7번에 걸쳐서 올렸으니까 거의 대부분 50bp 올린 겁니다. 평균이 40bp가 넘으니까요. 3%를 올렸고 그 강력한 긴축의 모습이 지금과 흡사하기 때문에 근데도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올렸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올렸던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94년도의 사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금리를 올렸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긴축과 침체는 상당 부분 연결된다. 자, 두 번째, 장단기 금리차는 숫자로 말씀드리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6번 중에 4번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률이 높아지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긴축의 확률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리세션에 빠집니다. 6번 중에 4번 빠졌으니까요. 6번 중에 2번 빼고는 모두 다 리세션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더 상당한 확률을 만들어내는 안 좋은 신호겠죠. 그 2번 중에 한 번이 2019년도 경우이기 때문에 그때와 함께 사례들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도의 긴축과 이번의 긴축이 왜 비슷하냐, 이 부분은 어디서 출발한 거냐면 94년도에도 이번과 동일하게 3개월 10년물은 벌어져 있으면서 2년과 10년물은 인버전이 나는 상황이 왔었던 게 똑같습니다. 94년도에도 3개월과 10년물 차이는 지금도 거의 7, 80bp 이상 벌어져 있는데 이번에도 그랬죠. 3개월과 10년물은 전혀 인버전이 나지 않았어요.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년물과 10년물은 인버전이 발생했죠. 그때도 똑같이 94년도에도 3개월과 10년물은 벌어져 있는데 2년물과 10년물은 인버전으로 가는 상황.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자, 보시면 94년도 10년물과 3개월, 94년도 금리를 인상할 때 보십시오. 짙은 색과 옅은 색이 확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94년도에서 95년도로 가는 사이에 10년물, 3개월물의 스프레드는 확 올라가 있으니까 많이 벌어져 있고요. 10년물과 2년물 스프레드는 내려와 있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는 94년도에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다가 95년도에는 확 가까워져 버립니다. 뒤늦게 3개월과 10년물의 금리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현재 3개월 물과 10년 물의 금리는 멀어져 있고 10년과 2년 금리 스프레드는 역전이 났죠. 동일하게 94년도에도 10년과 2년 스프레드는 94년도부터 금리를 올릴 때 아주 가까워져 버립니다. 밑에 짙은 색깔이에요. 선이 아니고 짙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을 말하는 거죠. 95년도 부분을 보시면 거의 인버전까지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94년도 사례는 지금과 동일하게 10년물과 2년물은 가까워졌고 3개월과 10년물은 멀은 채로 있었던 거. 그럼 왜 그랬냐라고 보면 보시는 것처럼 그때와 지금의 유사한 점은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지금처럼 아주 과격했습니다. 94년도 기준금리 변동폭을 보시면 인상 후 1년까지 300bp를 올렸으니까 50bp씩 계속 올린 것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22년도 기준금리 변동폭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50bp 인상은 거의 엄청나게 그 확률이 높게 반영돼 있고 6월까지 2번 연속은 거의 100%에 가깝게 확신을 갖고 있고 마지막까지 목표금리, 그러니까 22년도의 목표금리가 어디까지 가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2.4에서 2.5까지 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이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거죠. 2.4면은 중립금리인데 중립금리 이상을 갈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의 상승폭이 지금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큰 적이 없었다. 90년도부터 2000년도 들어서 지금까지 4번 금리 인상이 있는데 이 4번 중에서 94년도에 있었던 이때만 이렇게 7번에 300bp를 올렸고요. 나머지는 거의 베이비 스텝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18년도 마지막 12월까지 올렸던 가장 최근의 긴축에서는 15, 16, 17, 18, 4년에 가까이 3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9번 올렸고 3년 동안 9번 올렸으니까 한 번 올리고 두리번 하다 또 올리고 이런 식이었고 올릴 때마다 0.25만 올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94년도가 유일하게 저렇게 강력한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있었고 두 번째, 인상하는 속도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파른 금리 상승이었다. 그러니까 이 10년물 금리 상승의 정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팔랐다. 지금 보시면 현재와 같습니다. 94년도, 95년도만이 2022년 속도하고 비슷하게 각도가 비슷해요. 금리 인상 기울기가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겹치죠. 점을 찍은 22년과 94년, 95년이 두 개가 유사하게 가파른 정도가 같다. 나머지들은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 놀랄 정도입니다. 보시면 이번에 미국채 장기금리 상승률이 이동평균 괴리가 역사상 최고 수준. 보시면 플러스 3% 편차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언제? 93년도에 있고 이번에 처음 엄청나게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였냐면 10년물 장기금리가 지금 최근에 오르는 상승 속도가 무서울 정도죠. 그래서 94년도에
채권 대학살이라는 별명이 붙은 구간이 있는데 장기물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서 요번에도 그에 버금가는 채권 금리 상승이 일어나서 채권 시장에서는 멘붕,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멘탈이 다 나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도 10년물 장기금리가 1.7이었는데 그게 지금 2.7까지 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빠르게 장기물 금리가 오른 것도 처음이다. 역사상으로는 두 번째지만 이런 속도가 없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도와 유사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금리 인상 예상으로 보면 중립금리를 뛰어넘을 정도 올릴 거로 보여진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게 이제 94년도 사례와 비슷한 이런 상황이 된 걸 보면 기본적으로 3개월 금리와 10년 금리가 벌어지고 10년 금리와 2년 금리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은 강력하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의 다른 경우와 왜 다르냐면 지난번 2015년부터 2018년도, 19년도까지 올렸던 금리 인상에서만 해도 9번 올린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왔는데 왜 이번에는 한 번 올리기도 전에 역전이 왔느냐? 다른 때하고 다르게 2년물이 급하게 올라서요. 다른 때는 다 10년물이 내려와서 역전이 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2년물이 올라가서 역전이 나버렸어요. 94년도에도 똑같았다는 얘기죠. 너무나 강력하게 금리를 인상하면 짧은 시간 안에 경사를 세워서 인상을 하면 3개월물이 10년물과 차이를 벌리는 대신 2년물이 빠르게 올라가서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 장단기 금리 역전은 조금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면은 조금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지난 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여전히 3개월과 10년물 금리의 장단기 금리 차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4년도에는 장단기 금리 관련된 이런 흐름이 지금하고 흡사했지만 그때의 특징은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금리 인상이 끝나고도 한동안 올랐습니다. 물론 2019년도와 동일하게 인슈런스 컷이라고 말하는 보험적 금리 인하를 이때도 똑같이 실행했죠. 자, 그게 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도 지금 침체냐?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침체가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침체가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다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침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6번 중에 2번은 침체가 오지 않았어요. 언제냐면 98년도와 2019년도입니다. 98년도에는 똑같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짙은 색깔이 역전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 사이에 보면 0 아래로 내려와 있죠. 역전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침체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98년도에는 도대체 뭐가 달랐냐? 세 가지가 달랐어요. 두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경기 선행지수가 나머지 4번의 경우와 달리 상승합니다. 보시면 98년도 사례에서 보시면 경기 선행지수는 약간 옅은 색깔인데 이 기간 동안 화살표 보시죠? 경기 선행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른 경우를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다른 경우는 다 경기 선행지수가 내려옵니다. 두 번째,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은 왜 중요하냐? ISM 제조업 지수 중에 신규 주문은 수요 측 강도를 말해주기 때문에 수요가 강하냐를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ISM 제조업 신규 주문이 50 이상에 있는 50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거는 침체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거는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게 역전이 나고 나서 ISM 신규 주문 뉴 오더 지수가 61에서 47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14, 78년도, 80년도 마이너스 30, 밑에 표를 봐주시면 돼요. 88년도 마이너스 14, 2000년도 마이너스 22 이런 식으로 역전이 나고 나서 다음 12개월이 가기 전에 ISM 신규 주문 지수가 뚝뚝 떨어집니다. 50 이하로 내려가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98년도 사례와 다른 거예요. 98년도 사례는 어땠어요? ISM 지수, 신규 주문 지수가 올라갑니다. 50 이상에서 놀죠. 보시면 짙은 색깔이 아닌 엷은 색깔이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죠. 요걸 보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 그러면 침체로 가느냐? 지금 침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5개월부터 43개월까지 장단기 금리차 역전 2년 뒤에 침체가 오기도 했기 때문에 빠르면 9개월에 오기도 하는데 그 사이 동안에 침체가 오는 경우라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기 선행 지수가 0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경기 선행 지수가 꺾어지는 거죠. 두 번째, ISM 제조업 지수 중에 신규 주문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침체가 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고용지표 실업률은 후행지표예요. 그래서 선행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률을 보고 그 다음을 보는 게 좀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두 개와 같이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도 동일하게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이 됐는데 그 뒤에 경기 선행지수가 턴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0 이상으로 올라가죠. 8월 27일, 29일 사이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뜻일 거고, 그 다음에 ISM 제조업 신규 지문 지수도 50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참고로 넣어놨어요. 지금 현재는 어떠냐? 그럼 미국 2월 경기 선행 지수는 어디서 보냐? 컨퍼런스 보드라는 데 들어가시면 게시되어 있습니다. 2월 경기 선행 지수가 전년 대비 7.6% 플러스입니다. 이게 0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죠? 지금은 7.6% 플러스 상태. 두 번째, ISM 제조업 신규 주문 지수가 53.8입니다. 50을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 다음에 실업률 말씀드렸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 계속 감소 중이에요.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43만 명, 바로 직전 달에 최고를 찍었죠. 그런 것처럼 현재는 침체의 징후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침체로 들어가는 모습이 현저해질 때라면 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 2019년도 사례는 침체로 들어가는 중에 제롬 파월이 금리를 3번 내렸어요. 2019년도에. 그러면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장 강하게 금리를 올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강력하게 금리를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QT를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롬 파월은 2018년도 12월에 자신 있게 금리를 올렸다가 된통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2019년도에 중립금리 이상 금리를 올려버리면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걸 눈으로 확인했고 본인이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명목으로 고집을 꺾고 3번 내려서 경기를 살려내기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결코 똑같은 짓을 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얼만큼 다급하냐? 중립금리를 깨고서라도 올리겠다. 이럴 정도로 말을 해야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준은 지금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냐면 과거에 어느 때하고 다르게 시장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정정을 후회해주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먼저 금리 인상을 7번, 8번 막 반영해 놨을 때 3월 14, 15일 날 아니다. 7번만 할 거다. 그 다음에 중립금리는 2.4다. 오히려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그거를 환영하면서 반등이 나왔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 5월 달이 되기 전에 시장은 마음껏 아마도 반영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연준은 또 다시 조정을 해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가서는 마찬가지로 연준이 지금 계속해서 왜 그 이사들이 나와서 블러드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냥 피가 흥건하죠. 뭐 그냥 나오면 바로 빠지는 날이죠, 요즘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수요가 죽을 수 있다. 블러드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죠. 만약에 주식이 빠지지 않는다면 연준이 주식을 하락시켜서라도 수요를 죽여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얘기는 전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연준에게도 금융여건지수라 그래서 자기들이 보는 중요한 지표 중에 주식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금융여건지수 안에 있는 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가 말하기를 연준이 주식을 하락시켜서라도 인플레이션 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거죠.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가장 강력하게 말해야 될 시점이고 왜냐하면 그래야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도 연준의 강력한 그 코멘트와 하반기에 연준의 행동이 같을 거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중간에 그들이 목표로 한 어떤 목표치에는 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를 지켜봐야 한다. 침체에 빠진 건 아니지만 침체에 빠질 확률이 충분히 생겨났기 때문에 세 가지를 봐야 한다.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인버전이 나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 주식은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2개월 내에는 다 오르고 있죠. 한번 이제 빠진 거 밑에 뚜렷하게 빠진 거 빼고는 대부분의 73년도 사례 말고는 다 올라갔죠. 73년도 사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장단기 금리차가 나오고도 12개월 내에 주식은 상승했다.
거의 대부분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는 침체가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공급망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중이다. 미세하지만 공급망 병목 지수가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재고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죠. 만약에 침체로 들어가려면 재고가 꺾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무리 봐도 재고가 꺾이지 않았죠. 재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중이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생산성 증가가 많은 부분 해결해 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지금 생산성 증가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자, 그 다음에 기업과 가계의 빚 사이클을 봤을 때 현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기업의 빚, 코퍼레이트 뎁스하고 그 다음에 하우스홀드 뎁스가 전부 다 아주 건전한 상태. 기업 같은 경우에도 빚이 늘긴 늘었지만 그 신용 상태는 아주 좋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부도율이 확 낮아져 있거든요. 기업과 가계의 빚 상태가 아주 좋은 상태, 건강하다. 그 다음에 항상 경기 침체 전에 세후 이익률이 꺾였는데 반해서 보시면 침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그 프로핏이 꺾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껏 솟아있죠. 아직까지는 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침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 다음에 신용위험 무슨 얘기냐면 국채와 회사채 스프레드라고 말하죠. 이 스프레드가 현저하게 낮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 신용위험이 확대되죠. 그래서 트리플 B하고 국채 사이는 워낙 많이 벌어지겠지만 BAA하고도 상당 부분 올라가는데 지금은 현저하게 낮아져 있죠. 아주 낮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고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 그 다음에 채권의 변동성 지수, 모브라고 하는 지수도 지금 여기는 날짜를 제가 못 맞췄는데 더 내려와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일주일간 채권의 변동성 지수가 확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채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 특이한 현상으로 봤지만 그게 이제 보면 지금의 장기 금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르고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라고 볼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시장이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긴축을 반영하고 있어요. 저도 이런 시장은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긴축을 더 과격하게 반영하는 시장은 정말 처음 봤어요. 예전에는 텐트럼이라 그래서 발작이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4일, 15일 FOMC에서처럼 매파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7번 그 다음에 QT 하겠다 막 이렇게 말하면 원래 충격이 와야 되는데 올라버리잖아요. 왜 올라버려? 그 전에 너무 많이 반영해버렸으니까. 근데 이런 식인 건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채권 위험지수가 상당히 올라갔었는데 그러니까 하이힐드 스프레드도 상당히 올라가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침체를 걱정하려면 중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글로벌 침체는 미국 침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침체는 중국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1월, 2월에 침체 공포에 빠졌었는데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차 역전 얘기가 나오고 침체 공포에 빠져서 거의 30%에서 40% 사이 빠졌었는데 이머징은 더 많이 빠졌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 위기설. 부도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신흥국을 대표하고 중국이 죽으면 신흥국은 그냥 같이 침몰하기 때문에 항상 글로벌 침체에는 중국이 관여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인이란 게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항생테크주가 나스닥 버블 때처럼 빠졌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문제가 있나라고 보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중국은 지금 완화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3월 16일 날 중국 국무원 회의를 왜 제가 넣어드렸냐면 이게 작년도에 뻗띵기다가 올해 다 취소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본시장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지원하겠다. 미국 측과 대화하겠다. 부동산 개발업체 위험 완화하겠다. 빅텍 규제는 곧 마무리하겠다. 정책을 신중히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뭐냐? 지금 올해 들어서 16일 이후에 나온 여러 패턴들을 보면 금리도 내릴 것 같고 그 다음에 빅텍에 관련된 규제도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 같고 그 다음에 ADR 관련해서 회계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지표 중에는 중국이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전쟁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러시아와 적당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국의 가장 큰 회사 시노팩이라는 회사 있어요. 거의 뭐 1위죠. 시노팩이 러시아 사업을 접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가 아니라 중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2016년도에 중국 위기설이 돌 때 상태보다 훨씬 더 건전합니다. 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셧다운에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지만 위험한 상태가 전혀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위안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위안화가 다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체를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다. 두 번째, 통상 은행 신용 공급이 위축될 때 리세션이 오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제를 뭐 가르쳐드리고 막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리세션이 오느냐 하면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장기가 낮아지고 단기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역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대출을 안 주기 시작한다.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 얘기인데 택도 없는 소리인 게 보시면 압니다. 지금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은행의 그 론 그리고 그 다음에 예금, 예대 비율 뭐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는 지금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은행의 신용 관련돼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될 때쯤 은행이 대출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은행의 신용 자체도 어려워지는 데 반해서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은행의 신용이 굉장히 좋은 상태. 그러니까 뭐 대출이 심각하게 나가 있지도 않고 지금 또 대출도 줄이지도 않고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패턴. 이게 이제 과거하고 다른 패턴들인데 예대율의 신용 신축이 아예 없습니다. 왼쪽 맨 위에 보시면 그림 11에 보시면 옛날에는 론 대비 디파짓의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면 지금은 다 내려와 있어요. 저게 이제 비율이 높아져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역마진이 나는 것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안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저렇게 낮아져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죠, 행동을. 두 번째, 저축률과 예금 성장률을 보면은 그 예금 성장률이나 저축률 같은 것들이 역사상 최대예요. 과거하고 지금 은행의 상태가 다릅니다. 미국의 은행의 상태. 그 다음에 밑에 그림 13번 보면은 일반 기업의 디폴트,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디폴트라는 그 상태가 아주 뭐 건전한 상태. 오른쪽에 보시면 채권 부도율. 그러니까 GFC가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약자예요.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채권 부도율.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페큘레티브 그레이드라는 게 뭐냐면 하이힐드예요. 투기 등급. 얘네들의 스프레드가 다 내려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과거의 패턴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요번에만 다르냐? 그게 아니고 금융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연준이 여러 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영레포뿐만이 아니라 스탠딩 레포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은행이 지금 그 옛날에는 다 레포로 주로 갖고 있었는데 유동자금을 레포로 갖고 있는데 지금은 국채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QT를 할 때 국채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적어서 위기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구조가 많이 바뀌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